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 폐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 집에서는 오래전 한 가정이 끔찍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고 그 후로 집은 버려졌다. 이후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때 이 집에 흥미를 가진 3명의 대학생인 지은, 수연, 그리고 민혁이 있었다. 그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이 미스터리한 장소에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저 재미삼아 영상을 찍고 공포 체험을 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학생들은 집에 도착하여 주위를 살펴보았다. 집은 얼기설기에 얽힌 담쟁이 덩굴과 무성이 자란 잡초로 인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찬 3사람은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낀 공기와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부서질 듯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사진인 듯했다. 학생들은 집을 둘러보며 각자의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 갑자기 지은이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열어 그곳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씨는 희미하고 끊어진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때 민혁이 반쯤 부서진 책장에 놓여있던 또 다른 일기를 발견했다. 두 일기를 비교하자 섬뜩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가족은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밤 집안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후로 가족은 점차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연은 그 순간 다락방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발을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주의를 주고 셋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정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다락방에 도착하자 한 줄기 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는 먼지가 쌓인 인형과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민혁은 그곳을 빠르게 둘러보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다락방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 순간 섬뜩한 한기가 방 안을 휘감았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지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민혁과 수연은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은의 손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 누군가 있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굳어진 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 속에서 본 소녀와 닮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흐릿한 그 모습은 가만히 3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3사람은 한꺼번에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수연은 넘어져 발목을 삐고 말았다. 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차까지 정신없이 달려갔다. 차에 오르자마자 지은은 계속 떠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마을을 빠져나와 도시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곳의 전설이 사실임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집은 영원히 폐허로 남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3 친구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아직도 그 실루엣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다. 2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옷깃을 스쳤다. 나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거리가 유난히 조용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나는 플랫폼에 서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플랫폼 전체가 으스스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곧이어 열차가 도착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열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역시나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만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졸음이 몰려왔다. 피곤한 하루였던 터라 나는 머리를 창가에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깨어난 나는 열차가 멈춰 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차한 역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이 아니었다.
표지판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잘못 내린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 혼자였다. 놀란 마음에 급히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열차에서 내리기로 결심했다. 무작정 열차 밖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찬바람이 불며 소름이 끼쳤다. 역은 낡고 황폐한 모습이었고 역 내부는 산산조각난 유리조각과 방치된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분명 현실인데도 물리적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역 구석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떤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처투성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렸지만 아무리 걸음을 재촉해도 그 역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절망감에 빠져 포기하고 싶을 무렵 나는 문득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떠올렸다. 급히 꺼내어 시간과 날짜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이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게 내비치는 화면 속 조심해 라는 문구가 잠깐 보였다. 그 한순간에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나는 다시 역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문득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은 작은 출구처럼 보였고 나는 지체 없이 거기로 향했다.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그곳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내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익숙한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늦은 밤에 혼자 열차를 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경험은 지워지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를 가끔 느끼곤 한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세계. 그 경계에서 나는 그날 밤 무엇을 본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깊고 어두운 숲속 어딘가 오래된 검은 산장이 있었습니다. 그 산장은 수많은 신비와 공포를 간직한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아득히 잊혀졌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헛소문이려니 하며 넘겨버렸습니다. 30대를 막 넘어선 한 남자 준혁은 지친 일상에서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에 지친 그는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자 인터넷을 뒤져 한적한 산간 지역의 숙소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숙소 목록을 살펴보다 낡고 오래된 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산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만 사진에 보이는 산장의 모습은 알 수 없는 매력을 풍기며 준혁을 끌어당겼습니다. 산장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하고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 그리고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진 장소라는 정도의 소개만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조차도 준혁에겐 더 큰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예약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휴가 첫날, 작은 차에 짐을 싣고 산장으로 출발한 준혁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산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시작된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그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하는 듯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며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검은 산장은 이름만큼이나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마저도 그늘을 드리워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준혁은 차문을 닫고 몸을 돌리며 산장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숲속을 지나며 그의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장의 내부는 생각 외로 아늑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따뜻한 분위기에 조명들이 낡았지만 소박한 멋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 특유의 냄새는 약간의 불쾌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노곤함이 몰려왔고 준혁은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어 잠시 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외부에서 다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누군가가 산장 주위를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과 어둠만이 사방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준혁은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기분 탓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커튼을 다시 닫고 저녁을 챙기기 위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함에 곧 잠이 들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묘한 불안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산장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나지막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은빛은 산장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돌리고는 산장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미처 보지 못했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책들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과거로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유난히 두껍고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검은 산장의 비밀이었습니다.